안녕하세요, 냥이올릭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고양이들의 품종별 성격 특징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품종들이 가지는 성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을 짓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특정 품종에 대해 몇 번 겪어보니까 얘네 이렇더라 라고 하는 건 선무당이 하는 짓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드문 품종들은 제 기준으로도 납득할 만큼의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메숏의 경우에는 품종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성격적인 특징보다 개묘차가 더 크기도 하고요. 또 성격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도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어서 제외했어요. 코숏 역시도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특성이 있어요. 가령 사회성이 높고 마음을 여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등의 성격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코숏들은 품종에서 나오는 성격적인 특징이라고 단정짓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우선 성격적인 부분에서의 계묘차가 심하거든요. 코숏들만이 가진 성격보다 생부, 생모에게서 물려받은 기질적인 성격과 환경적인 부분에서 형성되는 성격적인 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코숏은 여러 품종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섞이기도 했고 생활 환경이 실내 고양이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품종 고양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코숏들의 낯가림의 성격을 품종 특성으로 나누기보다는 생활 환경에 따른 성격 형성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실제로 같은 코숏이라고 해도 꼬물이 때 구조되어서 분유 먹으면서 자란 아이들과 3, 4개월령에 구조되어서 사람과 함께 살게 된 아이들은 사회성 면에서도 큰 차이점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코숏들은 색깔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고양이들의 털 색깔로 성격을 나눈 문헌들이나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의 자료들은 아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노란색의 코숏들이 성격이 활발하더라. 그러면 다른 품종에서의 노란색 고양이에게도 눈에 띌 만한 공통점이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의 성격을 색깔로 구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다만 검은 털을 가진 아이들이 같은 품종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활발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 정도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검은색 털보다 더 강하게 일반적인 특징이 보여지는 고양이 색깔이 있어요. 바로 삼색이들인데요. 비단 코숏뿐만이 아니라 삼색이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품종들에서 삼색이를 가진 고양이들은 굉장히 강한 성격적인 공통점을 가져요. 바로 강도 높은 낯가림인데요. 삼색이들은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아이들과는 잘 지내는데 새로운 아이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고요. 새로운 아이가 자기한테 호의적인 관심을 보여도 하악질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되받아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아이들에 따라서 처음에는 까칠하게 굴다가 합사가 잘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첫인상이 틀어져서 영영 사이가 나쁘게 자리 잡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모든 고양이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삼색이들은 경계심과 낯가림이 많은 신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삼색이들은 애교 많은 아이들도 많아요. 첫인상부터 잘 시작되어서 유대감만 일단 형성이 되면 그 대상에게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삼색이들 중에는 집안의 특정 집사님만 따르는 아이들이 유독 많아요. 스코티시 폴드와 브리숏은 많은 성격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는 조금은 복잡한 성격을 가졌어요.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네에게선 많은 양면성이 발견되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얘네가 호구는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폴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서는 단 한 건도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아이는 꽤 심하게 괴롭히기도 하고요. 어딘가 느릿느릿하게 느껴지지만 우다다도 자주 해요.
그럼 얘네가 활발한가 싶다가도 다른 활발한 아이들에 비해서는 놀이 반응은 또 그렇게 월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생긴 것과 다르게 폴드와 브리숏 아이들은 집사님께 의존하면서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상당히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얘네도 애교를 부리지만 어딘가 비즈니스적이에요. 자기네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애교를 부릴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폴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솔직히 폴드는 더 이상 교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폴드의 얼굴은 어느 품종과 섞어놔도 그 품종을 더욱 귀엽게 만드는 어마무시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품종에 폴드의 접힌 귀를 넣어보려는 노력이 끊이지를 않아요. 근데 폴드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병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유전병을 쉽게 말씀드리면 폴드의 귀 연골이 접히기 위해서 생겨난 유전자들이 종종 아이들의 몸에 있는 뼈를 덕지덕지 뭉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부분은 발과 꼬리 그리고 척추의 뼈가 뭉쳐지고 커져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해요. 그래서 많은 폴드들이 결국은 통증 때문에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안락사로 최후를 맞기도 해요. 이런 폴드의 유전자들이 다른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품종과 합쳐졌을 땐 더욱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 집 올레를 만든 사람도 처음에는 먼치킨의 짧은 다리와 폴드의 접힌 귀를 가진 겁나 귀여운 아이를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혓바닥도 길고 턱도 틀어지고 발도 두꺼운 아이가 태어나니까 길거리에 버렸을 거죠. 생명에게서 나올 수 있는 돌연변이는 자연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타협되어야 해요. 이미 유전자에게서 치명적인 위험이 발견되었는데 그 유전자가 가진 외모를 얻기 위해서 계속 쪼물딱거리고 여기저기 섞어보는 건 인간의 이기심인 거죠. 결국 그런 이기적인 실험 속에 끝없이 탄생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실패작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그저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여길 수가 있을까요? 이 실패작인 아이들 역시도 심장이 뛰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생명체인데 말이죠. 샴은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애교 폭탄인 아이들이 많고요.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아이들의 대표적인 품종에 속해요. 예쁜 목소리로 집사님께 말을 걸고 눈을 맞추는 걸 즐기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샴을 키우시는 분들은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아요. 샴 아이들은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요. 샴이 합사 초기 때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사례들은 개냥인 샴이 기존 아이들보다 집사님께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기존 아이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빈번해요. 그리고 샴은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가정에 살던 샴 아이들도 초기에는 까칠하게 굴고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샴은 일반적으로 호전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잘만 중재를 해주시면 아이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샴에게서 자주 발생되는 문제점은 관계 개선보다는 다른 것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우는 행동이에요. 샴 아이들의 우는 행동은 코숏이나 다른 기타 품종들의 우는 행동이랑은 양상이 조금 달라요. 다른 품종들의 우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새벽에 혼자 울면서 돌아다니거나 하는 양상으로 운다면 샴은 집사님을 보채는 양상으로 울어요. 딱히 간식이 아니더라도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울고 보채고 관심을 구하는 경우죠. 어떤 경우는 분리불안을 떠올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주 관찰되는 다른 문제 행동은 이식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비닐이나 천 등을 핥거나 씹어보다가 이 행동이 강화되어서 이식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샴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고 사랑과의 교감도 강하게 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샴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집사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훈련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가령 신나게 놀아주시고 나서 한동안은 아이에게 완전히 관심을 끄는 시간을 주셔서 아이가 집사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혼자서 셀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셀프 토이들을 마련해 주시고 집안 환경을 풍요롭게 꾸며주셔서 아이의 관심사가 집사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시면
얘네 이것저것 씹어보고 골고루 먹어보는 이식증이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샴 아이들은 사냥 실력이 다른 단모종의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져요. 시각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냥감의 조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질 때 샴 아이에게는 좀 더 기회를 자주 주시는 게 샴 아이의 놀이 반응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샴의 돌연변이인 발리니즈도 샴과 비슷한 성격적인 특징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발리니즈들은 전반적으로 샴보다는 차분한 편이고요. 마치 흘러내리는 것처럼 굉장히 유연한 몸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터키시 앙고라는 일반적으로 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얘네 세다기보다는 까칠한 쪽에 속해요. 장난을 좋아하지만 소리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코숏들만큼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낯선 것들에 대한 경계가 큰 품종에 속하고요. 그리고 터키시 앙고라는 장모와 단모가 서로 약간의 성격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장모 아이들이 좀 더 한량 기질이 있는 반면에 단모 터키시는 활발하고 종종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장모 아이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신경질을 내는 아이들이 주로 나타나고요. 단모종에서는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종종 나타나요. 그런데 터키시 앙고라 역시 극단적으로 호전적인 대장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리 흔치 않아요. 터키시 앙고라는 낯선 환경이나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들 하면 떠오르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과 가장 걸맞는 아이가 바로 러시안 블루가 아닐까 싶어요. 러블은 고양이가 가지는 모든 특성들을 밸런스 있게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까칠하고, 적당히 예민하고, 적당히 경계심 있고요. 러블 역시도 애교가 많은 아이들이 많지만 얘네 시끄럽게 야옹거리면서 보채지는 않아요. 고양이 품종 중에서 가장 조용하다고 알려진 아이들 중 하나니까요. 러블 역시 활발하지만 통제 불능의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러블들의 행동을 보면 고급스럽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지죠. 얘네는 까칠하지만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드물어요. 다만 공격을 당하는 아이들보다는 신경질을 내면서 새로운 아이나 싫은 아이를 받아주지 않고 피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요. 먼치킨 아이들 역시 코숏이나 아메쇼처럼 성격적으로 강한 품종 특징을 단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초기 먼치킨들은 다리는 짧지만 호기심이 강하고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현대에는 너무도 다양한 품종들이 먼치킨과 교배되고 있기 때문에 개묘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장모 먼치킨들이 단모 먼치킨에 비해서 좀 더 새침하고 활동성도 비교적 적은 편이고요. 단모 먼치킨 아이들은 활동성이 크고 활발해요. 먼치킨이니까 다리가 짧아서 귀엽게만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에너자이저예요. 얘네의 호기심이 높기 때문에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탐험도 해보다가 사고도 곧잘 치고요. 먼치킨 아이들 점프가 높게 안 될 뿐이지 미어캣처럼 서서라도 목표물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에요. 생각보다 우다다도 빨라요. 그리고 먼치킨들은 고집도 센 편에 속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2회에 걸쳐 몇몇 품종들의 성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의 본심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전 품종묘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오히려 품종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고양이들의 품종은 제대로 공부하신 전문적인 브리더들에게서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대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비싼 가격에 다른 가족의 품으로 넘어가야 돼요. 절대로 인터넷에 책임비 얼마로 떠넘겨져서는 안 되고요. 공장에서 냄새도 맡기 힘든 케이지 안에서 새끼를 주구장창 생산해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게에서 생명체를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유통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정 분양도 하면 안 돼요. 아픈 아이들을 수의사가 치료하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의 품종이 유지되어 갈 때 그들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전문가가 해야 돼요. 모든 생활 환경과 기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현재 품종묘와 코숏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들의 스트레스 적응력이에요. 길거리에서 살다가 구조가 돼서 사람과 살게 된 코숏들은 대부분 빠르게 새 삶에 적응을 해요. 얘네들 멘탈 강해요. 그런데 품종묘들은 일단 사회성이 낮고요. 스트레스 역치도 낮아요. 얘네들 멘탈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최악의 환경에서 엄마가 임신을 하고 그 환경에서 새끼를 낳고 어미젖도 제대로 떼기 전에 공장에서 경매장을 거쳐 샵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들의 사회화 시기, 이 중요한 시기를 대부분의 품종 고양이들은 열악하게 보내기 때문에 품종묘들의 멘탈이 유리 멘탈이 되는 거예요. 먼치킨에 폴드를 썼고 폴드와 폴드를 썼고 먼치킨과 먼치킨을 썼고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이런 교배 장난에 대해선 말도 섞기 싫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생명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격적인 기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짓밟힌 아이들이 귀엽다고 판매되고 전염병 걸렸다고 반품되고 하는 거 꼭 한 번은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세요.